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목요일마다 만나는 시간입니다. 외교 통일 안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평화로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날씨가 더운데도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한여름에는 와 진짜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 좀 시원한 소식들이 좀 전해. 시원한 소식을 썰렁한 소식 말고. 시원한 소식을 저희가 준비를 해보겠고요. 자, 바로 좀 주요 뉴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그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자,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이 일본 정상, 그러니까 스가 총리와 대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분은 이 회담 좀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셨는지 한 말씀 좀 들어보죠. 네. 네, 김종대 전 의원님. 스티키 파워. 네, 스티키 파워. 스티키 파워. 끈적끈적한 힘이다. 완전히 찐득찐득해가지고 네. 아니 머리에 붙은 껌처럼 달라붙었다. 그런데 예, 그 일본이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완전히 미국의 품 안에 안겨서 어떤 그 일본이 사실 작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1억이 넘는 중견 국가 아닙니까? 네. 그런데 미국의 품에 안겨가지고 완전히 유화 국가가 됐다. 그래가지고 고분고분한데 저는 이 중국과 관련해서 특히 그런 대목이 많고 네. 또 일본의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도 뭐 올림픽 개최에 대한 어떤 그 지지를 미국의 좀 노력 받으려고. 표명이라든가 뭐 예. 올림픽 개최를 지지한다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미국이 그 올림픽에 대한 노력을 지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말 한마디에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래서 그 이런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일본이 전락이 돼 버렸는데 그리고 중국하고도 상당한 이제 리스크를 지게 됐고. 네. 그런데 이 정상회담에는 비밀이 있다고 봐요. 비밀이 있다? 예. 어떤 걸 비밀로 저는 보십니까? 미국의 백신 외교가 이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봅니다. 백신을 가지고 예. 저기 그 미국이 지금 저 어떤 그 화이자 백신을 갖고 네. 완전히 저 독식해 버리겠다는 체제로 최근에 빠르게 돌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 이뻐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5I라고 네. 5개의 눈이라 그래요. 여기에 뭐 캐나다라든가 호주, 예.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아유 엄청나게 백신을 그냥 무슨 뭐 캐나다는 뭐 필요량의 500%를 제공하고 네. 또 5I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스라엘 보십시오. 완전히 백신 노다지 아닙니까? 예, 천국이에요. 자, 이런데 한국, 일본은 백신 생산 능력이 전혀 없고 지금 백신이 고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이제 3차 접종까지 마치겠다. 네. 이건 부스터 샷을 뭐 쏘겠다. 부스터 이런 샷을 얘기를 쏘겠다. 하는데. 이러더니 저기 우리 지금 국회 보세요. 백신 못 구한다고 문재인 대통령 헛발나게 두들겨 패고 있지 않습니까? 예. 5월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네. 이게 최대 현안이 될 거라고. 하하. 그러니까 구하로 쫓아가게 만들고 줄 세우고 이러면서 많은 문제를 저기 미국이 네. 주무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미 외교와 백신이 연계가 돼 버렸다. 그러는 게 저 뭡니까? 특히 대중 문제에서 네. 그 대만 문제를 건드린 거라든가, 뭐 신장 위구르, 뭐 남중국해 이런 문제까지는 내가 그냥 뭐 저기 그냥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대만 문제를 건드리는 건 기절초풍할 얘기거든 이게. 어떤 면에서 기절초풍할 일입니까? 아니 민감하기 옛날에 때문에. 72년도에 일본이 중국하고 수교할 때, 네. 그 전해는 미국과 중국이 수교했고, 그런데 이 대만 문제나 이런 거는 후대의 역사에 맡기기로 중국 입장대로 정리가 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했고, 그러면서 그 대만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이 개입할 여력도 없고. 네. 능력도 안 되는 나라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식 그 정상선언이라는 외교 문서에 명기했다는 건 그건 50년 전에도 없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이 그러니까 문제를. 네. 이런 면에서 이제 금기를 넘어서는 거고 중국을 향한 어떤 그 미국의 최근에 어떤 다차원적인 압박과 거의 전쟁에 버금가는 그 중국에 대한 압박에 일본을 맨 앞에 전초병으로 내세우는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국의 징집 영장에 네. 일본이 소집됐다.
미국이 동맹이 징병지대. 그래서 예. 일본이 사실은 내심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일본도 자기 코가 석자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징집영장을 발부하자 그 소집에 응한 군대 가기 직전의 청년, 요게 일본이 돼버렸다. 이래서 징집영장이 발부됐다. 거기에 응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비유가 딱 쏙쏙 들어오는데 뭐 일본이 지금 미국과 여러 가지 뭐 관계를 그동안 맺어왔지만 이번엔 더 특히 정말 뭔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인 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김종대 음. 교수님께서 네. 그 촌철살인의 달인답게 아,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설명하기 쉽지 않은 그런 성격인데 미국이 이제 입대문서를 일본에 줬고 일본이 그 소집에 응하겠다 이렇게 네.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일본이 뒷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 그러니까 그 양안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과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를 했는데 평화 안정 좋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문장 그렇죠. 자체는 예. 이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행간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행간이 역사적인 어떻습니까? 맥락. 네. 이게 1969년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처음으로 이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거의 이제 그 반세기 2년 만에 53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맥락적으로 그 본다고 한다면 네. 대만은 뭐 사실상의 좀 독립으로 가는 이런 경향들이 좀 최근 몇 년 사이에 강해지고 있잖아요. 독립을 네. 선언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의 지금 독립으로 두려워하고 좀 있는 거죠. 가고 지난번에 있는 말씀하셨듯이 이런, 홍콩이나 그런 이런 걸 것도 봤을 있고, 때, 중국의 국시가 대만 통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특히 이제 시진핑 정권은 그 자기 체제의 그 정통성, 정당성의 핵심으로 대만 통일을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그 명시한 것은 이 양안 문제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이게 미일 동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시를 하진 않았지만, 네. 그러니까 그 대만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만약에 이제 어떤 사유에 의해서든 중국이 무력을 사용할 경우에 네. 미일 동맹이 이걸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수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기에는 명확한 내용은 없지만 네. 여기서 이렇게 대만 해협의 안정을 강조했기 때문에 나중에 양안 관계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이게 하나의 뭐 단초가 돼가지고 일본도 미국과 일본이 같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의 주장이 아니라 네. 일본의 그 전직 고위 관료들이 일본 매체를 통해서 쏟아내고 있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고위 관료는 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가 정권이 뒷감당할 애프터 플랜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미국에 몰빵하는 외교를 하는 것이냐. 네. 이번 합의 특히 이제 대만 관련된 부분을 52년 만에 처음으로 명시함으로써 네. 그 중일 관계가 루비콘의 강을 건넜다라고 표현을 했고 예. 또 한 명의 이제 전직 고위 관료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네.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의 충돌이 발생하면 일본도 휘말리게 된다. 즉 중일 간의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일본에서까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네요. 여기 너무 나갔다. 일도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 자기들의 대만 나온 것 때문에 일본 지식인들이 지금 네.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생존과 번영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냐, 아니면 뭐 최근에 이제 지금 김종대 교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신도 급하고 도쿄 올림픽에 대한 지지도 급하고 특히 이제 오염수 방류 그렇죠. 이것 관련해서 또 이제 미국의 지지가 급하니까 네. 이제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 이 합의를 한 건데 이게 일종의 좀 언발의 오줌 누기 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좀 자해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네. 일본의 전직 고위 관료들부터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러니까 네.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사실 일본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는 굉장히 미국이 어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가고 있어요. 우리가 2010년도부터 왜 북핵 문제가 커지고 남북한 간의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한반도가 긴장이 됐을 때 네. 그때 미리 깨달은 건 뭐냐면 한반도 유사시에 미일 동맹이 작동하느냐 여부였어요. 근데 작동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에 법제를 바꿔가지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한반도 인근에 미군이 작전하면 이제 일본이 지원을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됐죠. 이렇게 돼가지고 1단계로 넓힌 거예요.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대만은 어떠냐? 네. 이거는 더 부담이 커요. 이제는 상대가 중국이고, 그 한반도가 전술적 공간이라면은 중국까지 하면은 전략적 공간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쌩깎고 다오디다오 정도에서의 어떤 방어, 그것도 아주 낮은 차원의 방어 정도 할 수 있는 여기까지 일단 확대를 해놓은 겁니다. 전대 역할 범위를. 근데 최근에 일본의 항공모함 2대가 들어와요. 경항공모함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일본의 F-35 전투기를 탑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항모가 들어오고 뭘 하고 나면 일본의 능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군사적으로. 이거 한반도에만 써먹기는 아까워요. 반면에 미국의 힘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어요. 함정이 300척밖에 안 되는데 700척이 있어야 되거든. 모자란다고. 마크하려면. 네. 그런데 그 300척도 항모 호위 전단으로 빼고 나면 몇 척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일본의 역할을 7, 8년 전에는 한반도로 넓혔고 이번엔 대만 쪽으로 넓히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어디겠습니까? 남사군도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로 넓히는 거예요. 또 앞으로는. 네. 그렇게 보면은 이것이 소집영장이 한 번 발부되는 게 아니에요. 네, 첫 번째는 왜 우리 동네 예비군들 이제 향방훈련 처음에 소집영장 발부될 거 아니야? 예? 그러면 동에서 가가지고 대충 하고 출석 체크하면 돼. 예. 두 번째는 동원 훈련이 나. 동원 훈련으로. 네. 2박 3일, 3박 4일 가야 돼. 3박 4일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좀 멀리 가야 돼요. 그게 남중국해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의 예비 전력을 구성하면서 하나의 기지국가로 이제는 가고 있는데 일본은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고 싶지 않다. 과거에 2013년에도 미국의 압박 때문에 간 측면이 있어요. 물론 군사 대극화된 야망은 있겠지. 네. 거기에 아베 추종자들 보수 강경파들은 전쟁하는 국가 되고 싶겠지. 우리도 많이 걱정을 하고 우려를 했었죠. 그래서 그쪽이 공명을 해줬지만 그러나 일본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국내도 좀 힘들고 상황이 아니잖아요. 안 좋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일본의 약점을 정확하게 낚아채가지고 저는 첫 번째 백신, 두 번째 정옥식 대표가 얘기한 올림픽, 또 세 번째는 오염수. 지금 일본이 국내외적으로 처했을 그렇네요. 때 미국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그거를 바이든 정부가 전부 낚아채가지고 낚시질을 했다. 네. 거기에 덥석덥석 문다. 왜? 스가가 외교 경험이 없거든. 아니 기자회견할 때도 보니까 그냥 보고 읽더라고요. 뭐 자신의 생각이 국제 별로 무대에는 거의 처음 나와 보는 어떤 촌뜨기처럼 비친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일본 내에서도 저 스가가 제대로 외교에 준비가 된 사람이냐? 그런 또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가서 햄버거를 앞에 두고 회담하는 모습. 이거는 또 신선하더라고요. 한국에 보면은 옛날에 트럼프가 2016년 대선 유세 때 자기가 김정은하고 만나서 핵담판을 짓겠다. 그랬다 이제 미국 내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한 얘기가 그때 그거였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국빈 만찬은 내가 안 하고 값싼 햄버거 먹으면 핵담판을 하겠다. 얘기했는데 이번에 그러면 값싼 햄버거. 아니 일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선물 보따리를 미국한테 좀 준 셈인데 일본은 얻은 것도 별로 이렇게 많아 보이진 않고 햄버거나 먹고. 일본 아니 얻었어요? 얻었나요 그래도? 일본의 오판 이게 이제 스가 정권으로선 미일 동맹이 확실히 강화되고 있다. 스가 입장에선 그런 그게 이제 하나의 소득처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외교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럼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연루,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 연루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의 최선의 바람은 네. 미일 동맹이 군사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무력 사용하는 일이 없는 게 일본으로서는 최선이겠죠. 그렇죠. 이제 일종의 갈 이유가 없는 참관할 억제 필요 효과를 없는 노리는 거예요. 억제 효과. 예.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이 억제가 되냐는 거예요. 중국이 억제가 되느냐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중국은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죠. 이제 이거죠.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일본 내에서 에프테플론으로 나온 돼서부터 나온 얘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 나온 네네. 얘기가 그 방위비 일본의 국방비를 더 늘려야 된다. 하. 지금 일본의 방위비가 GDP 대비 한 0.9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 미만으로 지금까지 쭉 운용을 해왔고 그게 이제 일본의 경제 발전에 아주 중요한 종잣돈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네. 이그 상한선을 갖다가 없애고 이제 방위비를 늘리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한 축으로. 그게 이제 미국으로서는 또 좋은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본이 방위비를 늘리면 늘리면 늘릴수록 늘수록 미국의 미제 부담을 무기를 더 도입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그 상대가 중국이라면 그죠? 그렇죠. 중국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최첨단 또 전략 무기에 가까운 무기들을 도입해야겠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그 방위 산업체들이 이제 대박을 터뜨리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면도 있네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네. 부분은 그런 거예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제가 이 보도가 처음 나온 다음에 네. 다음에는 미일 동맹이 이제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일본을 대만 문제 관련해서 끌어들인 거는 일종의 리스크 분산 전략이기도 해요. 리스크 분산. 그러니까 네. 대만 해협에서 미중 간의 충돌을 했는데 미국을 지원하는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국가가 없으면 없을수록 미중 간의 직접 충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죠? 그것은 곧 뭐예요? 세계 세계. 3차 대전으로 그렇죠. 확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미국 전략가들의 오랜 그 목표 중에 하나는 미국이 개입하는 전쟁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화한다고 하는 건 이것이 강대국 간의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는 걸 막는 것이 미국 전략가들의 아주 중요한 목표인데 여기에 이제 일본을 끌어들이게 되면 네.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이 예를 들면 대만해협에서 발생을 하고 일본이 개입할 경우에 중국은 처음에 어디를 조지겠습니까? 일본이요.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예? 네. 네. 그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연루의 문제인데 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기에 한국을 끌어들이면 어떻겠는가? 한국이 더 가까이 있어요, 중국하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어제 그 일본의 그 전직 고위 관료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쿼드나 미일 동맹만으로는 안 된다. 네. 여기에 민주국가이자 60만 대군을 갖춘 군사 대국 한국을 끌어들여야 된다. 라고 언론 기금을 통해서 쓴 거예요. 야. 그 누굽니까 그 사람? 그 전 뭐 관방 그 부장관보를 지낸 사람이니까 꽤 이제 고위직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전직 관료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평론가들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루비콘의 강을 걷는 거고 이거는 일본이 스가 정권이 뒷감당을 할 수 없는 굉장히 자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판론이 있고 이 기회에 방위비를 대폭적으로 인상해서 일본도 더더욱 군사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예. 이 기회에 어떻게든지 한국을 끌어들여서 위험을 더더욱 더 분산시켜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욕이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아니 그런데 저도 외교부 고위 관계자하고 전화 네. 통화를 해봤는데 한숨을 쉬면서 하는 얘기가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다루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요. 예, 이런 얘기를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징후를 여러 가지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아까 그 흥미있는 그 평론이 나왔다 그래서 그랬는데 저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자이한 온 지오폴리틱스. 자이한이란 사람은 이게 사람 이름인데 국내에 많이 알려진 지정학자예요. 네. 책을 아주 잘 써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책을 몇 가지를 읽어봤는데 이 사람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3월 2일 날 올라온 게 백신 외교의 그 효과입니다. 백신 외교 효과.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뭔 말을 하냐면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는데 한국, 일본 백신은 없다.
여기는 완전히 생산 기반이 없는 나라다. 이 나라들의 백신을 갖고 뭘 우리가 이 외교를 통해서 확보할 것이냐. 네. 우선 트럼프가 요구했던 건 다 확보하고 트럼프 시절에 그 다음에 바이든이 몇 가지를 더 내놓을 수 있다 그래요. 반면에 다른 5I 국가라든가 또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하나만 콕 찍어 필리핀 같은 나라에 백신 공급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미 3월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전 세계 미국의 백신의 역량을 갖고 이게 중요한 지정학적 변수가 된다는 걸 예견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스가가 이 미국 가가지고 제일 큰 성과가 백신 1억 회분의 물량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로 자기는 국내 정치가 다 될 줄 알았던 거야 스가는. 왜냐 지정학적인 거 잘 모르거든. 근데 일본 국민들 이게 가장 그거 아니야. 일본이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4,000명이에요. 그러니까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4,000명 넘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최근에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억 회분을 확보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것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사실은. 언제 준다는 건지 이런 얘기는 없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약서 상에 일단 써놨다고 해서 그게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이것도 팩트 체크 해봐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로 자기 정치가 다 된다고 본 거야. 이거면 되겠지. 네. 야. 거기에다 지금 스가가 지지율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그 반동을 노린 거예요. 반동을.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란 나라는 지정하게 민감한 나라고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변 정세를 다 봐야 되는데 네. 스가가 가가지고 무슨 바이든 품에 딱 안기는 애기처럼 그래서 안전을 확보했다고 이게 좀 안 믿기는 거야. 왠지 그래 좀 마뜩지가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일본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이런 상황, 미일 정상회담이 됐는데, 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까지 얘기할 정도로 우리도 좀 긴장은 하고 여기 휘말리지 않도록 근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우리나라는 같은데. 지금 더 심각해요. 어떤 뭐가 면에서 더 그렇습니까? 심각하냐? 예. 우리가 확진자는 일본보다 양호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네, 우리는 다른 게 걸려 있어요. 어떤 게 걸려 그 있나요? 대만하고 같이 걸려 있는 건데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미국이 중국하고 5G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이 좀 불리해요. 중국이 화웨이 너무 안수가 유리하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중국의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걸 끊어버리려면은 네, 한국과 대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히 대만을 언급해서 이 대만을 중국하고 떼어놓겠다는 이면에는 사실은 양안 관계의 어떤 평화와 안정도 있지만 저는 반도체가 더 급하다고 봐요. 반도체. 예. 그래가지고 삼성전자하고 그 대만의 T 뭐더라 그 회사하고 TSMC. 거기하고 이 두 개를 떼어내는 게 지난 2년간 미국 외교의 가장 중차대한 현안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5G에 대비하고 더 나가서 6G로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을 벌려면은 네, 중국의 5G를 묶어놔야 되거든 현 상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반도체 공급을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그걸 지체시키겠다는 게 최근에 미국의 전략이라고. 네, 그런데 한국이 어떤 나라예요? 전 세계 최초로 5G를 이동통신 3사가 상용화한 2019년 4월에 네, 전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가 시작된 나라예요. 여기가 이거를 놔뒀다가는 이게 한국이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봐요. 특히 이 5G가 국방 분야에 적용만 되면 한미 동맹은 파탄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미국하고 같이 가야지. 결국 한국이 너무 앞서가가지고 네. 지금 5G가 앞서가 있는 중국하고 접점이라도 생기는 날에는 한국을 동맹국에서 잃어버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겁니다. 백신에 대한 미국 외교는 반도체 외교로 맞서야 된다. 우리의 디지털 주권, 네, 우리의 반도체 역량으로 이거는 백신 못지않게 반도체가 중요하거든. 네. 이거를 카드로 우린 갖고 버텨야 된다. 이게. 네, 이 좋은 또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백신에 대해서 반도체를 맞서야 한다. 이 카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자 그러면 저희가 미일 이 정상회담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또 중국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또 중국의 대응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 어떻게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죠. 대표님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의 그 입장은 그 예상된 거죠. 네. 일단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뭐 대만, 홍콩, 신장 자치구역 이런 거 언급하는 것 자체가 중국의 핵심 이익을 네. 침해하는 것이자 내정 간섭이다. 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으로서도 조금 일본이 좀 너무 나가는 게 아니냐라고 했던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대만 문제를 명시했다라고 네.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국의 시각에서 볼 땐 2019년 6월달에 네. 시진핑과 아베 정상회담이 도쿄에서 오사카에서 있었단 말이죠. 네. 그때 여러 가지 합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합의들이 많이 있었고 원래 계획에 따르면 작년 봄에 벚꽃이 필 무렵에 네. 시진핑이 가기로 일본을 했죠. 방문해서 네. 신중일 선언, 신중일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어그러진 거죠. 네. 그리고 올해쯤 되면 코로나가 진정될 줄 알았는데 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안 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이고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이제 그 백신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네. 중국산 백신은 이건 믿을 게 못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도 역시 이제 믿을 때는 이제 미국밖에 미국, 없어서 이제 화이자. 백신을 네. 확보하고 갔는데 여기에 이제 대만 문제까지 얹어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중국은 이게 이제 2019년 시진핑 아베의 공동 성명을 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네. 중일 간의 물밑에서 이제 얘기되었던 많은 흐름 중에 하나는 결국 그러니까 2010년에 중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추월했잖아요. 네. 그걸 전후해서 일본 그 전략가들은 이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중일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쪽의 방향을 가졌다가 9년 사이에 2010년부터 2019년 9년 사이에 네. 중일 간의 격차력이 3배로 벌어졌어요. 그래요. 네, 3배로 벌어졌어요. 야, 넘사벽이 됐네요. 좁혀진 곳하고 더 3배로 예. 벌어지니까 일본 내에서도 현실론이 부상하는 거예요. 중국, 특히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불가피한 만큼 네. 이것을 일본의 경제적 부흥, 경제적 번영의 기회로 활용을 삼아야 해야겠네요. 된다. 그렇죠. 라는 이런 현실론이 부상하면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시진핑과 아베 그 성명의 중요한 네. 이제 기반이 됐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정신이 훼손됐다고 중국이 판단하면 예. 그리고 이제 일본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이제 국방비를 늘려갖고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가셔야되면 네.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경제 회복이 달갑겠어요? 아니겠죠. 그렇죠. 예. 아니겠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중국의 군사적인 그 이제 억제, 그러니까 네. 일본을 상대로 한 군사적인 어떤 행동은 그 다음 문제이고 당장 걱정되는 건 중국이 경제적 지렛대를 삼아서 일본을 압박해올 것이고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본에 이제 경제적 페널티를 가하는 경제적 보복을 가하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이 백신 외교를 펼치는 것처럼 중국도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지렛대를 가지고 나올 텐데 그때 일본이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는 또 어떻게 이 상황을 잘 좀 넘어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그게 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중국의 반응과 일본의 상황, 또 미국의 상황, 우리 국내 상황 계속해서 보면서 다음 시간에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2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광고가 지금 나오고 있나요? 예, 광고 넣었군요. 나와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 광고 들어왔어요? 아니요. 저희가 아니, 맨날 보여주는 광고. 광고. 한반도의 광고 길. 들어온 줄 알고 좋아했잖아요. 한반도의 길. 자, 네. 왜 비핵지대인가 이 책 저희가 매주 광고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방송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꼭 구매를 해주시면 좋은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한반도의 길에 대해서 저희가 쭉 전망해 볼 수 있는 책이니까요. 꼭 봐주시면 저희가 방송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2부는 저희 집중적으로 좀 분석하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번에는 현안과도 좀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이죠. 저는 이 소식을 보면서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했는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9월 11일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완전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9.11 테러에 대응해서 미국이 시작한 아프간 전쟁이 20년 만에 어쨌든 끝나게 됐는데 이 아프간 전쟁의 시작과 결말 이거 쭉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종대 우리 의원님. 그러니까 9월 11일까지 철수하겠다는 게 인상적이네요. 9.11 9.11 테러에 딱 20주년 되는 그렇네요. 20주기죠. 그런데 이 지난 20년의 테러와의 전쟁 역사에 저는 이제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을 찍는다. 저는 앞으로 미국에서 테러와의 전쟁 담론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줄어들거나 사라지거나. 그래서 이제 그 한 20년간 벌려온 테러와의 전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어떤 그 한때 신테러주의라고 얘기했던 그 9.11의 충격과 그 이후 벌어진 어떤 문명 충돌의 양상들은 일단은 조금 조정기에 접어드는 것으로 일단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아프간이라는 데는 역시 그 제국의 무덤이고 어떤 강대국도 성공하지 못했던 소련도 그랬고 소련도 그랬고 뭐 그 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상처를 남기고 또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도 버텨내는 아프간에서 미군은 다수의 사상자를 남기고 한 8천억 달러 정도 쓴 것 같아요. 총. 그래가지고 이게 이라크 전쟁하고 합치면 2조 달러 넘는 전비가 들었고 그 후유증 치유는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 드는. 이러면서 어떤 그 미국에 굉장히 큰 상처를 입혔고, 그러면서 역시 아프간은 어떤 강대국 세력 경쟁의 평양점을 이루는 어떤 강대국도 지배하지 못하고 그 평양 상태에 놓이는 어떤 그런 지정학의 영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다. 자 이렇게 해서 그 20년간의 어떤 테러와의 전쟁 전체를 한번 우리가 좀 여러분들도 다른 기회를 통해서 좀 조망을 해보시고 이것이 이제 최근에는 어떤 문명 충돌보다는 전략 경쟁이나 패권 경쟁 양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문명 충돌적인 양상은 다소 이제는 조금 진정되거나 아니면 조정되는 국면에 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프간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어쨌든지 간에 이 자유주의적 개입이라는 게 하나의 환상 같더라. 미국이 그 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전 세계에 이식시킨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쟁에 개입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올해 번역된 책인데 미국의 스티븐 월트라고 이 사람이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 그러니까 그레이트 일루전이라는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유주의적 개입은 환상이었던 것 같다. 결국은 민족주의를 이길 수가 없다. 세계에서 우리가 미국이 많은 분쟁에 개입해보고 개입을 했지만은 하나의 어떤 역사와 문화와 종교에 기초한 민족주의 이것을 넘어서지는 못하더라. 그러면서 그 굉장히 한탄을 하면서 이 앞으로는 개입에 신중해야 해라. 이런 책의 결론을 맺어요. 저는 아프간이 그런 사례였다고 봅니다. 그렇네요. 들어보니까 미국이 뭐 어떤 원인이 됐든 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별 소득 없이 그냥 물러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정우식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소득 아주 엄청난 이익을 본 사람들이 있죠. 그래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2001년 9월 11일 날 대형 테러 사건이 발생했고, 그 직후에 이른바 알카에다 빈 라덴이 그 배후에 있다라는 얘기들이 일부는 제기됐는데, 그 알카이다의 은신처로 지목된 게 아프가니스탄이었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파키스탄 탈레반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미국이 정말 그 9.11 테러의 주범을 잡아서 처벌을 하겠다. 이 목표에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 외교적인 해결이 가능했었죠. 그때 이제 탈레반 정권도 이 9.11 테러에 관련된 연관자들을 넘길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제 미국 당시 부시 행정부에 전했어요. 그렇지만 당시 부시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쥐락펴락했던 네오콘들,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스펠트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뭔 소리냐? 우리가 군사력을 개입해서 그자들을 직접 잡겠다. 이러면서 이제 전쟁을 개시했단 말이에요. 전쟁을 개시했는데
그 이면에는 미국의 이 흔히 얘기하는 군산 복합체 혹은 군산정 복합체가 강하게 따를 들고 있었어요. 일단 딕 체니부터가 헨리버튼이라고 미국의 대형 이제 이 그 방위 업체인데 이 업체가 네. 옛날에는 그 전에는 굉장히 작은 규모였어요. 근데 90년대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하더니만 딕 체니가 부통령 된 이후에는 급성장을 합니다.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 네. 딕 체니가 이 헨리버튼의 CEO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부통령에 들어갔을 때도 네. CEO는 당연히 이제 그만뒀지만 상당한 지분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 이해충돌 방지법이 그렇죠. 없나요? 네, 이해충돌. 네. 명백한 이해충돌이죠. 그죠? 거기는 없나 봐. 네,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는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네. 유독 방위 산업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허술합니다. 야, 그것도 참 굉장히 신기하네요. 허술해요. 네. 럼스펠트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야. 여러 개의 이제 군수 산업체들의 뭐 이산이 뭐 네. 자문위원이니 뭐 이런 것들 또 컨설턴트 이런 걸 하면서 그쪽에 지분을 상당히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프간으로 전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야, 그러면 이게 사실 뭐 대의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거보다 본인의 이쑥을 차리려고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때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부시 사실. 행정부의 고위직 그 가운데 30명이 군수 업체들에 관련된 사람들이었어요. 뭐 CEO 출신이라든지 네. 이사 출신이라든지 상당량의 조실을 갖고 있다든지 예. 이런 고위직 30명이 거기에 그 관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9.11 테러의 범인을 잡겠다 혹은 뭐 이제 뭐 거기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키겠다 이식시키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내선 하나의 명분이었고 실제로는 자기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이 전쟁을 감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네. 야, 이것도 참 비극인데 이 전쟁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저희 보니까 이번 이 20년간 전쟁 통해서 24만 명이나 목숨 잃었는데 와, 아프간 민간인 7만여 명, 군인 7만여 명, 또 미군도 2,442명, 그리고 탈레반을 비롯한 반미 무장 게릴라 8만 4천여 명. 와, 이렇게 어마어마한 빠진 게 있어요. 자, 빠진 게- 빠진 게 있는데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자, 미군 2,442명으로 돼 있잖아요. 네. 예. 여기에 용병이 빠져 있어요. 아, 용병이요. 네. 예. 뭐 블랙워터라든지 민간 이제- 군사 기업들, 예, 민간 예, 군사 예. 기업들 여기 PMC라 그래요. 예. 훨씬 더 많은 사망자들이 있어요. 그 작전을 펼치다가 아니면은 그 지역에 경비나 경기를 펼치다가 그렇죠. 작전을 그렇죠. 하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뭐 경비로 하고 민간인이지만 군사 임무를 수행하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 그때 당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예. 이게 정치적인 논란을 최소화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통계 수치에도 이게 안 잡혀 있지만 아, 그렇죠? 이게 진짜 야, 맹점이네요. 예, 미군이 사망했다. 이게 진짜 함정이네, 그럼 함정. 여론이 들끓어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이 고용한 용병이 사망했다. 그럼 그것도 잘 그럼 언론에 뭐돈 보도가 벌러 안 온 될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넘어가요. 보도도 안 될 뿐더러 어. 저희 뭐돈 받고 한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미군 사망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와. 미국이 고용한 용병 어. 사망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트렌드가 됐어요. PMC라는 게 PMC. 예, 민간 군사 기업, 뭐 프라이빗 밀리터리 컴퍼니. 아, 예, 예. 그런데 일단 사망자도 사망자지만 이것이 남긴 상처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 네. 책에 보면은 미국 제향군인의 사례가 나와요. 그 전쟁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예. 대해 가지고 미국에서는 크게 문제가 됐는데 정작 미 제향군인회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아니 군인이 웬 저 정신적인 질병이냐? 강인한 군인 전사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어떤 제향군인의 외면 속에서 끊임없는 의료 케어를 받아야 되는 네. 이 참전군인들의 아유. 참혹한 참상들은 네. 미국의 펜타곤이나 제향군인회가 아니라 그 의료 기관을 통해 가지고 처음 표출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혼율, 자살률, 그런 어떤 사회 부적응자가 이 장기간의 해외 주둔을 통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엄청나다는 부분들이 이제 충격적으로 들어왔죠. 여기도 네. 보니까 뭐 정 대표가 쏜 거 보니까 네. 하루 20명의 참전군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 중에 65%가 아프간 이라크전 참전군인이다. 네. 예, 그리고 총 참전군인은 35만 명에 달한다. 그리고 미군의 장교 중에 90%가 이라크 아프간전 참전 경험이 있어요.
네. 평균 참전 횟수가 2.5회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미군 전체가 중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미군 전체가 하나의 어떤 이 이라크 아프간전을 통해 가지고 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건 참 미국이 밝히길 꺼려하는 거지만은 미군 전체가 깊은 내상을 입어가지고 그 이라크 전쟁이 경과하고 한 7, 8년쯤 되던 해 미국 군대가 거의 거덜나 있었어요, 사실은. 2010년대. 네. 그래서 오죽하면은 저기 뭡니까, 게이츠 장관의 저기 국방부 장관 취임에서 구호가 리스토어인가 회복이었어요. 맞아요. 예, 회복이었어, 예, 회복. 예. 그게 국방부 장관의 국방 정책 1호야. 그 3R이라 그래서 리소싱, 리엔지니어링 그러지만 리스토어, 회복.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정도까지 갔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중병에 든 군대가 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다 고향으로 나중에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피해자는 단순히 미군 당사자뿐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다 스며들고. 근데 이런 게 다 은폐돼 있다는 거예요. 은폐돼 있고, 하물며 미국이 이런데 더 많이 죽은 아프간이나 이라크는 어떻겠습니까? 또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런데 이 아프간이라는 나라는 워낙 이런 어떤 제국주의 반외세 이런 게 발전해 가지고 이골이 나 있다 그러지만은 네. 사실은 미국이 요구하는 원하는 민주주의의 확산은커녕 오히려 그 무장 파벌들 간에 더한 어떤 내전적인 양상이 격화가 됐고, 어떤 그 테러와의 전쟁이 초래한 가장 어두운 구석이자 네. 어떤 비극적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년 동안 이렇게 전쟁을 펼쳐왔는데 결말은 해피엔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이제 됐다고 9월 보세요? 10일 날 네. 9월 10일까지 철군을 완료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엔 여기 또 이제 상당수의 용병이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도 좀 점쳐지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아프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요. 이게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네. 걱정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복합제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익을 대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계속해서 철군하게 되면 팔아먹어야 그죠?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이 총 얼마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정치가 있지만 네.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그 연구기관이 브라운 대학의 왓슨 평화연구소였어요. 여기서 추정하는 게 지금 추산한 게 2001년 그 11월 아프간 침공부터 네. 작년까지 최소 잡아서 4조 달러를 보고 있어요. 4조 달러요. 4조 달러를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선, 평범한 미국인들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전쟁에 그 혈세를 갖다 낭비한 셈이 되겠지만, 그죠? 그 돈이 다 어디 공중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의 상당수는 적지 않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방위산업체, 네. 그다음에 그 로비스트들, 그리고 이와 연관된 그 정치인들, 예. 그다음에 싱크탱크들, 네. 예. 또 언론들, 이들이 이렇게 그 이익을 갖다가 나눠 가진 거예요.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연체에 따라서 변동폭은 있었지만, 그게 4조 달러까지 들어간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그 펜타곤 국방부의 공식적인 국방 예산이 있고 전쟁 비용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국방비에서 하고 별도 책정, 별도로. 별도로 그게 책정해요. 연 한 2천억 달러 안팎 정도 돼요. 네. 220조 원 안팎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거의 매년마다 이렇게 썼다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라크 전쟁 끝났어요. 그죠? 네. 일단 끝났어요. 이제 아프간에서도 철군한다 그래요. 이제 철군하고. 그죠? 예. 그러면 이 군산정 복합체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등골이 좀 근데 이것 오싹해지는데. 관련해서 바이든이 아프간 철군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이제 중국에 집중하겠다 얘기를 하고. 그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한 군비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전선이 이제 그 바뀌는 그런 느낌인데요. 예, 그렇게 하는데 물론 네. 쉽게는 안 될 겁니다. 기후 위기라든가 지금 쓸 데가 많아요. 돈은 코로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라크, 아프간 같은 데는 첨단 무기가 그리 필요 없다고. 그 사제 폭탄하고 전쟁이에요, 거긴. 네. 오히려 방탄복이 더 시급해요. 그 이라크 전쟁 때 말이죠. 그
미군 소화기, 뭐 소총, 네. 기관총, 방탄복 이런 게 제대로 지급이 안 돼가지고 하늘엔 글로벌 호크가 날아다니고 스텔스 전투기가 날아다니면 뭐 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 가지고 제가 한 말씀 첨언하는 건 네, 네. 그 2000년대 초반에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아웃될 뻔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F-22 사업이에요. 이게 뭐 한 대에 뭐한 2억 5천만 달러, 막 3억 달러 다니까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부활시킨 게 9.11 테러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서 F-22가 필요하다. 근데 그 이후 20년 동안 테러와의 전쟁에서 F-22 한 번도 동원된 적이 없어요. 아니 우선 동원될 일이 없잖아. 이게 없는 거예요. 예? 예. 이거 이게 바로 F-22 가. 군산정 독각지의 논리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달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을 강조하면서 뭐냐면은 네. 그 테러와의 전쟁을 초월한 어떤 국가급의 그 화려한 전쟁이 다시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첨단무기 다 동원하는. 이게 오히려 여기가 더 군산복합체 취향에는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고 비싼 무기를 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우리가 91년에 걸프전 이후에 국가급 전쟁이라는 게 사실 10만 명 이상 사망한 전쟁이 없거든요. 그건 걸프전이 마지막이었어요. 네. 91년도에. 근데 오늘날 전 세계 그 분쟁으로 인한 그 많은 사망자와 난민이 다 어디서 발생합니까? 내전에서 발생하거든요. 11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그 가장 원시적인 무기로 어떤 그 인종 청소를 한다든가 또는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갈등을 겪는다가 뭐 이런 건데 예컨대 콩고 내전 같은 경우는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2개 무장 파벌이 서로 싸웠어요. 주로 이런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 뭔가 더티워라 그래야 될지 이게 뭐 어떤 그 아주 지저분하고 그 저 무기로 해결이 안 되는 네. 어떤 그 전쟁의 문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미국의 역설은 뭐냐면은 세계의 모든 분쟁에서는 점점 더 사람이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원시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미 국방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점점 가격이 튀어오르는 첨단 무기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안 맞죠. 그게 이라크 아프간 전쟁입니다. 현장에서 병사들은 보급품이 안 나와서 쩔쩔매는데 하늘에는 뭐 수천억짜리 스텔스 인공위성 조기 경보기 드론 뭐. 그 역할이 의무한 시대는 네. 이것이 공급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대공황을 맞이한 것이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면 그렇죠. 현대 전쟁하고 이 무기 체계들이 안 맞아. 수요와 그렇네요. 공급이 다른 걸 지향하고 있어요. 오히려 첨단 무기 많이 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기초적인. 그러면 이건 뭡니까? 공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케네디 군산복합체가 공황을 맞이해 보십시오. 네. 미국의 첨단 기술이 어디서 주로 나오겠냐고. 이 극한의 기술, 극한의 기계를 만들어야 거기서 기술이 나오고 그걸 항공이라든가 IT라든가 이런 데로 파급시키는 이런 경로에 깊이 중독돼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항상 첨단 과학, 첨단 기술 뭐 이걸 해야 돼요. 그걸 군산복합체가 끌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맥락이 이제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미국 내에서 많은 그 그 기득권자들이 이 부분에 하나의 어떤 자기 생존의 그 사이클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수를 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러시아 이 전선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흐름을 봐야 될 게 뭐냐면 네, 그 이게 이라크도 그렇고 아프간도 그렇고 이 두 전쟁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 이제 시작한 직후에 이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거라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래서 2000년도 이렇게 이제 부시 행정부가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하면서 네, 전략적 중심축을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맞습니다. 예. 거기에는 이제 부상하는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시작한 이라크하고 아프간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그게 여의치 않게 된 거예요. 그게 여의치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집권한 오바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바마도 가능한 빨리 이라크 아프간 전쟁을 끝내겠다. 그리고 뭐예요? 동시에 발표한 게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에요. 네, 중동에서 빨리 전쟁을 끝내고 이제 그 아시아. 힘을 중국을 상대로 한 아시아에 집중하겠다. 음. 근데 발을 빼려고 그러는데 발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네?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 아프간 저 사령관 3스타가 오바마 보고 그 오바마가 아프간에서 병력 빼겠다 그러니까 언론을 비행기 안에서 만나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백악관 보면은 공산당 정치국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오바마가 발끈해서 그 다음 날 잘라. 그런데 이게 계획된 발언이었다는 게 그 후에 밝혀져요. 그 잘리자마자 다음 주에 옷 군복 벗고 불과 일주일 만에 스탠포드 대학인가에 그 교수로 발령이나. 요걸 보니까 아 미리 갈 자리 찾아놓고 계획된 도발이었구나 밝혀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이런 그 미국의 군산적 복합체가 좀 사실 미국의 군수 산업이 전체 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4%? 4%. 4% 한 5%? 높진 5%가 안 않은데. 넘어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외 정책, 미국의 국내 정책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그 로키드 마틴의 그 F-22 예, 이걸 갖다가 어떻게 생산을 하냐면 네. 어떤 몇 개 주에 몰아서 이렇게 생산하는 방식이 아니고 최대한 그 생산 시설 공장을 주를 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44개 중가에 그 F-22 그 관련된 업체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해당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아유 진짜 그거 살려야죠. 예, 그러니까 이거 일자리 작은 문제가 있는 거고 거라도 지역 목숨 문제가 버는 있는 거라고. 거니까. 예. 예. 아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명 지사 경기도에 공공기전 이전 갖고 세미나 하는 거 봐. 아이 그거 하나라도 끌어올라고 저렇게 네. 하시잖아. 그게 미국에서 그렇다 이거예요. 저기. 그래서 그 공급망에 들어가는 하는 건데. 게 근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4%밖에 안 되고 작아 보여요. 그러나 그게 그냥 4%가 아닙니다. 이것이 차지하고 있는 그 기술 선도 효과를 봐야 돼요. 네. 거기서 파생되는 따라오는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 뭐 실리콘밸리에 뭐 기업이 수만 개라 그러지만은 뭐 다 돈 법니까? 거기에 불과 10%도 안 돼요. 네. 그러나 10%라도 돈을 벌면 주변에 뭐가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저기 추가적인 다른 투자 유치를 받는 효과에 브릿지 역할을 한다든지 네. 제일 중요한 게 기술이에요. 음. 하나의 어떤 그 기술이 이제 혁신 역량의 원천은 기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에서 촉발된 충격을 갖고 기업을 혁신시켜 나가는 건데 일종의 어떤 군수 산업이 갖고 있는 독특한 속성. 그러니까 규모가 작다 할지라도 기술의 생태계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국방 기술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즘 들어선 그 얘기도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최근에 자료를 좀 보니까 네. 그 얘기가 많이 들어가는 게 과거에는 이제 미국 정부가 그 국방 분야에 R&D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고 그게 이른바 이제 그 스핀오프 효과 그래갖고 이제 좀 일종의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 효과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됐는데 네. 사실 그때도 좀 비판적인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군수산업체의 논리다라는 비판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줄어든다. 첨단 기술 개발은 미국의 이제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전쟁은 당연히 시작했으면 안 되는 거고 빨리 끝냈어야 되는 전쟁인데 네. 미국이 21세기 20년 동안 해왔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사실상 이제 마무리 짓기로 함으로써 이 군사 수요가 어디로 갈 것이냐, 예? 어디로 갈 군사 수요가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일단 네. 바이든은 중국을 직접 거명을 했어요. 이제 중국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본도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상황이고, 네. 가능한 한국도 끌어들이려고 하겠죠. 그렇죠? 가능한 이제 한국도 뭐 끌어들이려고 하는 힘을 이런 어떤 모으려고 부분들이, 하겠죠.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 한미 동맹이 이렇게 좀 흘러가는 양태를 보면은 옛날에 그 아이젠하워가 1961년 대통령직 퇴임사에서 군산복합체의 부당한 영향력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그러니까 오성장군 출신의 미국의 전쟁 영웅으로 불리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직을 마무리하면서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부당한 영향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떠났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 경고를 이후에 미군들은 제대로 듣지를 못했죠. 듣지를 못한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으로 이어진 아주 결정적인 네. 이유가 됐던 것이고, 또 미국의 거대한 그 안보 국가와 전쟁 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병의 아주 중대한 폐해가 군산정 복합체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평범한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구조적이고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미 동맹체인 것 같아요. 네. 한미 동맹. 한미 동맹체. 이게 이제 정신적, 경제적, 안보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큰데, 네.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내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소수에 그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철군 이후에 미군의 움직임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아프가니스탄은 미군이 철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그렇게 강하거나 잘 그건 치안이 아닙니다. 유지된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사실은 미군이 들어가가지고 정권 교체를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 탈레반 정권에서 네, 바뀐 그렇죠. 거죠. 예, 그걸 제거하고 했는데 네. 그게 테러와의 전쟁에서 가장 그 찜찜한 대목이었어요. 아, 이렇게 하면은 또 나중에 이걸 기회로 해서 또 역전을 하고. 예, 그런데 이라크 보십시오. IS가 왜 창궐을 했습니까? 거기 사담 후세인을 제거해 버리니까. 권력 공백이 발생했죠. 예, 거기에서 그 순위파 잔당들이 남아 있었고. 과거에 이라크군 저기 다 개멸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10만 명 이상이 남아 있었고 네. 방치해 버렸잖아요. 그것이 훗날 저기 이라크에서 순위파 시아파 갈등을 더 촉진해 가지고 결국은 IS가 창궐했고 그것이 시리아 사태 또 어떤 그 주변 중동에 엄청난 지정학적인 충격을 주면서 네. 오늘날 유럽의 난민으로 이어진 아. 이 원죄가 뭡니까? 원죄가 바로 이라크 전쟁 사담 후세인이에요. 우리가 사담 후세인이 폭군이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전체주의 국가라는 거 누가 몰라요? 그거 네. 찬성하고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때 이라크 전쟁을 찬성했던 로버트 카플란이라는 그 학자가 훗날 이라크에서 저렇게 망가지는 걸 보고 한탄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압제도 무정부 상태보단 낫더라. 이라크가 무정부 상태로 들어가니까 저렇게 되더라. 후세인보다도 더 위험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프간 상황은 지금 저는 그 내부의 상황을 어떻게 뭐 그 저기 이렇게 확실하게 예측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고 두고두고 지정학적인 골칫덩어리가 될 거다. 아.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이거는 인근의 중국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 그 아프간만큼 또 무장 파벌이 많은 나라도 드물어요. 그런데 일단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강력한 정부가 중앙집권적으로 질서를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런 건 단기간에 기대하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냥 그 모호하지만 불안한 세력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네. 어떤 과도기적 상태로 가지 않겠냐. 아하. 그러니까 이럴 때 이 군대를 철수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또 다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네. 어떤 유엔이라든가 국제기구나 또는 지역의 여러 가지 어떤 그 협력체들이 이제 아프간 재건을 위해 가지고 생산적인 제안을 하고 또 이제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종교나 네. 정체성은 존중한다는 전제 위에서 우리가 그 아프간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노력. 그래가지고 평화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끊임없이 그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네. 어떤 그 또 원조나 나름대로 어떤 그 조력자가 돼주는 이런 어떤 그 오히려 외교적 관심은 철군에 비해서 더 오히려 반대로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져요. 네. 자, 아프가니스탄의 향후 모습, 향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식 대표?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의 제일 좀 안타까운 사람들은 아프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겠죠. 네. 주민들이고 또 이제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이 또 만만치 않고 이게 또 국제사 전반에 미치는 이런 또 파장도 뭐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이 있는데 네. 근데 사실 미국이 영유 효과에 당한 거거든요. 미국과 전쟁을 했던 아프간의 반군, 뭐 탈레반이었던 반군들의 그 무장은 대부분 그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하고 그때 전쟁을 벌일 때 네. 미국이나 미국이 지원해줬던. 지원한 이런 이제 무기 로비스트들에 의해서 공급된 무기들을 가지고 미군에 맞서 싸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인 업체를 통해서든 비공식적인 뭐 블랙마켓 이런 것들을 통해서든 지금 아프간에 엄청난 무기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난 무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아프간 정부군뿐만 아니라 탈레반 또 방금 전에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이제 그 군벌들이 지금 나눠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있고 네. 이게 내전의 물리적인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도 좀 존재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상황을 갖다 조금이라도 또 장기적으로 그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 아프간으로 향하는 불법적인 무기건을 끊어야 됩니다. 음. 불법적인 무기건을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여기는 미국도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많이 개입되어 있거든요. 이걸 끊는 게 굉장히 우선적으로 좀 중요하고 예. 그리고 사실 트럼프가 탈레반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철군할 계획을 세웠다가 그게 미국 내부의 반발 때문에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예,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평화협정이 만병통치약이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데서는 유용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미국이 일방적으로 철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철군 이후의 평화 계획 이런 부분들을 뭐 주변 국가들, 그다음에 네. 이제 아프간의 당사자들, 또 유엔을 비롯한 국제 기구들 이런 나라들과 좀 폭넓게 논의를 하면서 네. 폭넓게 그걸 갖다 모색을 하면서 그런 철군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 미군이 철군한 다음에 또 다른 이게 상황이 벌어지게 될 텐데 이게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주민들 그 주변 나라들의 또 고통이 되거나 아픔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제사회에 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미얀마 쿠데타 이후의 그 모습을 보면서 국제사회 무기력함에 많은 분들이 화가 나셨을 것 같은데 아프가니스탄 문제에서는 좀 국제사회가 좀 정신 차리고 좀 들여다보고 함께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평화로 이렇게 1시간 동안 함께 해봤는데요. 와, 제가 보니까 평화로 매주 들으면 정말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 김종대, 정옥식 이 수업료를 좀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책 광고 띄워주세요. 한반도의 길 한 권씩 사서 보시면 또 외교 안보 통일 눈을 뜨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